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할 주제는 외래에서 부정맥 환자를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환자들은 다양한 증상으로 클리닉을 찾게 됩니다. 또한 다른 이유로 시행하게 된 심전도에서 이상 소견이 있음을 발견하고 오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무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맥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주로 두근거림과 어지럼증입니다. 두근거림을 호소할 때 지속적인지 단발적인지 갑작스럽게 시작과 종료를 하는지를 문진해 보면 감별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어지럼증이나 실신일 경우에는 서맥을 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심실성 빈맥인 경우에도 혈압이 저하되어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제 외래로 오시는 분들 중에는 압도적으로 심방세동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기 수축의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제 외래 화면을 캡처한 것인데 얼핏 보셔도 심방세동과 조기 수축이 가장 많은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심방세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방세동은 정상적인 심방수축의 소실로 인해 심전도상에서 구분 가능한 피파가 사라지게 되고 이에 따라 심실이 불규칙하게 뛰게 됩니다. 그래서 심방세동 심전조의 특징은 특정한 패턴을 띠지 않는 이레귤러한 RR 간격을 보이며 구분 가능한 P 웨이브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심방세동은 임상에서 가장 흔한 부정맥이며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이 발생하고 뇌졸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심방세동의 발생률과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이는 성별과 무관합니다. 또한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심방세동의 유병률은 빠르게 증가하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기에 이는 아마도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마도 20년 후에는 2배, 30년 후에는 3배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심방세동은 단순한 정기 검진으로는 12% 정도밖에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향후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향상과 국내 법이 바뀌게 되면 진단율이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심방세동은 계속 진행하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적극적인 리듬 치료는 물론 적절한 항응고요법은 필수이며 질환의 개선을 위해 고혈압, 당뇨 등의 동반 질환의 적극적 치료를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심방세동 상태의 환자가 내원할지 알 수 없기에 이를 구분하기 위한 검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적절한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심방세동의 위험 요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나이가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교정 가능한 인자가 아니므로 교정 가능한 다른 것들을 찾아 적극적으로 교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질환의 조절 외에 비만, 흡연, 음주, 수면 무호흡증 및 운동 등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는 환자의 삶의 질 개선 및 질환의 악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을 잘 조절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심방세동의 병인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비만, 수면 무호흡증 등등은 심방의 구조적인 변화를 촉진시키고 이는 심방세동을 유발하고 유지되는데 많은 기여를 합니다. 심방세동이 왜 중요한 질병인지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뇌졸중이 증가하고 카디오바스큘라 모비디티 앤 모텔러티를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심방세동 환자가 내원하면 심방세동의 원인과 또 현재 심장 상태를 파악하고 교정 가능한 인자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검사들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 초음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을 꼭 확인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심방세동을 관리할 때 중요한 점은 뒤에서도 잠시 언급할 내용들이지만 첫째는 항응고요법, 둘째는 증상 조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절 가능한 인자들을 조절해 주는 것입니다. 외래에서 심방세동 환자를 진료하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여타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조기 발견하여 조기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심방세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심장의 기능이 나빠지고 계속 심방세동이 잘 생기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저질환이 많을수록 심방세동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될수록 치료하기는 점점 더 까다로워집니다. 심방세동 치료에서도 역시 적극적인 혈압 조절은 중요합니다. 혈압을 너무 낮지 않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고 수축기혈압 130mmHg 미만, 이완기혈압은 80mmHg 미만으로 조절하는 것이 좋겠다는 국내 연구진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체중 조절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체중의 변화율이 너무 심한 경우는, 즉 몸무게를 갑작스럽게 줄였다가 다시 생활 습관이 무너지면서 체중이 리바운드 되는 경우가 체중을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하는 경우에 비해 심방세동 및 다른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높았습니다. 즉 체중을 감소해서 잘 유지하도록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은 심방세동을 비롯한 각종 심혈관 질환 환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질환입니다. 심방세동을 가진 환자에서 수면무호흡증을 보이는 경우가 많게는 74%까지 보고된 바가 있으며 수면무호흡증이 개선되지 않으면 심방세동에 대해 전극도자 절제술이나 DC 카디오 버전을 시행했어도 심방세동의 재발률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단 한 잔의 술도 심방세동의 위험도를 높이는 연구 결과를 보여줍니다. 소량의 술이 심장 보호 효과가 있다는 말도 있지만 적어도 심방세동에 있어서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운동은 어떻게든 하는 것이 심방세동의 발생을 줄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에서는 너무 과격한 운동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심방세동의 예방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유불급이란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꾸준히 본인의 능력에 한 70에서 80% 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을 권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나눠주는 안내지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문구가 보이십니까? 생활 습관의 개선 없이는 심방세동의 개선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외래에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합니다. 심방세동의 증상을 조절하기 위하여 맥박수 조절과 리듬 조절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마치 대립관계인 것처럼 써놨지만 이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맥박수 조절은 말 그대로 심박수가 너무 빠르지 않게 약물로 조절하는 것이고 리듬 조절은 항부정맥제, DC 카디오 버전, 전극도자 절제술 등으로 리듬을 사이너스 리듬으로 전환시키는 치료 방법입니다. 리듬 조절을 선택하는 경우는 증상이 빈번하고 심한 환자거나 젊은 환자, 그리고 심방세동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 정상 리듬을 잘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로 발작성 심방세동이거나
심방세동 이완 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 그리고 좌심방의 크기가 작은 사람이 여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좌심방이 커지기 전에 가능한 빨리 치료를 하자는 것이고요. 하다가 잘 유지가 안 되면 과감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최근 유럽 심장학회에서 발표된 이스트 AFnet 4 트라이얼의 결과로 좀 더 적극적인 리듬 조절 치료의 근간이 마련되었습니다. 항부정맥제 사용 시 유의할 점은 심실 근육이 정상인지 심장 초음파나 관상동맥 조영술로 확인 후에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 심실 근육이 정상이면 클래스 1C 드러그를 쓸 수가 있고 이젝션 프랙션이 떨어져 있거나 이스케미아가 심한 비정상이라면 아미오다론을 퍼스트 라인 세러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항부정맥 투여 후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데요. 심전도를 주기적으로 찍어서 맥박수가 너무 느리지 않은지 PR 간격이나 corrected QT 간격이나 QRS 위드스가 너무 넓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갑상선 기능 검사나 흉부 방사선 촬영, 폐기능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는 주로 아미오다론을 투여할 때로서 아미오다론의 갑상선 부작용, 그다음에 폐 부작용을 모니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상 리듬으로 유지되지 않으면 항부정맥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함풀한 이펙트 때문에 반드시 약을 바꾸거나 중지해야 합니다. 심방세동에 대한 전극 도자 절제술은 심방 내외에서 심방세동을 유발하는 트리거를 제거하고 심방세동이 지속되는 서브스트레이트를 모디피케이션하고 가능한 경우에 자율신경계를 모듈레이션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트리거는 바로 좌심방이 연결되어 있는 폐정맥입니다. 폐정맥 주위를 어블레이션해서 폐정맥에서 발생되는 트리거를 차단하여 심방세동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핵심되는 원리 중 하나입니다. 여러 메타 분석을 통해 심방세동에 대한 전극도자 절제술은 항부정맥제보다 정상맥을 유지하는 데 더 효과적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심방세동 전극도자 절제술은 증상이 있는 심방세동에서 항부정맥제 호전이 없는 경우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환자에게 있어서 항응고요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쉐드바스크와 2점 이상이면 항응고제 투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쉐드바스크 스코어링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7가지 항목으로 계산하며 점수에 따른 스트로크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스블레드 스코어는 출혈 위험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3점 이상인 경우에는 출혈의 고위험군으로 분류합니다. 쉐드바스크 스코어와 겹치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쉐드바스크 스코어가 높으면 하스블레드 스코어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자료를 보면 해가 갈수록 2점 이상의 쉐드바스크 스코어군과 3점 이상의 하스블레드 군이 점점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혈전 예방을 위하여 그동안 많이 써오던 와파린은 세이프티 측면에서 불리함이 많고 특히 동양인에게 치명적인 출혈의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은 항응고제에 적응증이 되는 환자에게 특별한 금기사항이 없다면 비타민 K 비의존성 경구 항응고제, 즉 노악을 퍼스트 라인으로 투여하기를 권고합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노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비가트라는 다이렉트 스롬비 이니비터이며 신장 배설량이 많습니다. 그 외 약들은 팩터 10A 이니비터 계열 약물입니다. 에픽사반의 경우가 심배설률이 가장 낮으며 다비가트란과 에픽사반은 BID 용법, 리바록사반과 에독사반은 QD 용법으로 투여합니다. 여러 메타 분석 결과에 의하면 노악은 와파린과 그 효과 면에서 열등하지 않으며
주요 출혈의 위험도는 감소하는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즉, 효과는 와파린과 비슷하고 출혈의 부작용은 적다는 것입니다. 노악의 용량 결정을 위한 도표입니다.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은 바로 신기능입니다. EGFR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약의 용량을 줄여야 하며 약제별로 약간은 상이하지만 나이가 고령이거나 몸무게가 작을 경우에도 저용량 투여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EGFR이 15 미만이거나 투석 환자의 경우 아직까지는 노악의 투여를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치과 진료나 내시경을 통한 조직 검사를 위해 약을 끊어야 하는 문의를 많이 받으실 겁니다. 출혈의 저위험 시술인 경우 하루, 출혈의 고위험인 경우는 이틀을 중지하면 충분합니다. 신장애가 있는 경우거나 고령의 경우는 이틀이나 사흘 정도 중지하시면 됩니다. 헤파린 브릿지는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문의를 받는 내시경과 치과 시술은 출혈의 위험이 낮은 시술이므로 약을 중지하는 기간을 너무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용종 절제술은 출혈 고위험 시술에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조직 검사인지 용종 제거술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PCI를 한 경우 항응고제 투여하기가 무척 망설여지게 됩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정립된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한 짧은 기간 동안 저용량 노악과 듀얼 안티플레이트 세러피, 즉 뎁트를 투여한 후에 노악과 싱글 안티플레이트리트 에이전트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에게는 약 3개월 동안의 트리플 레지멘을 투여하고 그 이후로는 듀얼 세러피로 가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코로나리 리전의 여러 요인들이 존재하므로 치료자의 판단에 맡기는 경우가 더 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조기 수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기 수축을 시사하는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맥박이 한 번씩 건너뜁니다. 가슴이 한 번씩 덜컥 내려앉아요. 가슴이 쿵쿵쿵 거리는 느낌이 나면서 이상해요. 한의원에서 부정맥이 있다고 합니다. 자려고 누우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런 증상들을 클리닉에서 한 번씩은 만나보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62세 남자 환자가 한의원에서 부정맥이 있다고 하여서 클리닉에 내원하였습니다. 심전도를 보니 비교적 레귤라 사이너스 리듬으로 잘 가다가 갑작스럽게 이상한 모양의 웨이브가 나타나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프리머처 비트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넌 컴펜세이토리 포스 뒤에 노멀 컴플렉스가 나온 뒤에 여기 T웨이브 끝에 테일링을 보면 여기 있는 T웨이브와는 모양이 좀 다른, 즉 여기에 액토피 P웨이브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QRS 컴플렉스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T웨이브도 보면 T웨이브가 너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너칭된 P웨이브를 잘 보니 여기에 P웨이브가 숨은 것이고 그 뒤에는 와이드 QRS의, 즉 에버런트 컨덕션의 QRS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프리머처 atrial contraction으로 conducted, non-conducted, aberrant conducted PAC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PAC는 무증상이며 그 빈도가 적을 경우에는 경과 관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24시간 심전도를 시행하여서 매우 빈번한 PAC가 발견된다면 AT 혹은 AF가 동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약물 치료를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49세 여자 환자가 가슴이 답답하고 가끔씩 쿵 떨어지는 느낌 난다 해서 뇌례에 방문하였습니다. 심전도를 보니 베이스라인으로 레귤라 사이너스 리듬이 지나가지만
이렇게 와이드 QRS의 컴플렉스들이 중간중간에 끼어 있고 이 RR 인터벌의 2배가 되는 간격으로 즉 컴펜세이터리 포즈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 와이드 QRS는 바로 프리머처 벤트리큘러 컴플렉스가 되겠습니다. 특징적인 소견으로는 바로 2, 3 AVF에서 포지티브를 보이고 V1에서 LBBB 패턴의 네거티브 웨이브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아웃플로우 트랙에서 발생하는 PVC가 되겠습니다. 아웃플로우 트랙 PVC는 바로 이 부위에서 발생하는 PVC입니다. 여기가 RVOT, 여기가 LVOT가 되겠죠. 이 부분에서 PVC가 발생되면 전기적인 흐름은 아래쪽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2, 3 AVF에서 포지티브를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기저 심질환이 없는 사람에게 PVC가 발생한다면 많은 경우 심실 유출로 기원의 PVC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카페인의 과량 섭취 등으로 심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증상 조절을 위해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베타 차단제나 넌 디하이드로피리딘 계통의 칼슘 통로 기량제를 투여해 볼 수 있고 이에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항부정맥까지 투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빈번한 PVC인데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전극도자 절제술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약을 복용시킬 때 증상의 빈도가 잦으면 매일 규칙적으로 복용하게 하고 드물게 나타난다면 증상이 있을 때만 복용시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넌 디하이드로피리딘 계통의 칼슘 채널 블로커인 베라파밀 또는 클래스 1C 드럭을 이 상황에서 투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베타 블로커나 넌 디하이드로피리딘 계통의 칼슘 채널 블로커를 투여하다가 증상이 조절되지 않으면 약의 강도를 점점 강하게 하여 클래스 1C 드럭 그리고 클래스 3의 아미오다론까지도 투여해 볼 수 있겠습니다. PVC는 어떻게 팔로우업을 해야 할까요? PVC는 불편할 뿐 위중한 병이 아니므로 환자를 먼저 안심시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항부정맥제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2, 3개월 정도 쓰고 나서 증상이 호전되면 투약 용량을 줄이거나 약을 끊어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스트레스 관리나 생활 습관만 고쳐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치료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된다면 캐테터 어블레이션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PVC를 치료할 시 주의할 점은 악화된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부정맥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근경색증과 심부전이 있는 사람에게 심실 조기 수축이 자주 발생하거나 연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이것은 기존의 심장 질환의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심방세동은 외래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흔한 부정맥입니다. 심방세동은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방세동과 관련된 생활습관 개선 및 교육이 중요합니다. 심방세동은 적극적인 항응고요법이 요구됩니다. 정상 리듬을 유지시킬 수 없다면 항부정맥제는 투여하지 말자입니다. 또한 조기 수축이 너무 잦으면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